한림대학은 제가 세 번째 방문인데 지난 5월에 김용구 선생님 추모학술제 때 제가 김용구 선생님인데 그 외교사 관련 그 배운 바가 많았기 때문에 그때 참석하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뭐 그 여러 가지 하여튼 감회가 많습니다만은 다른 대학에서 강연 초청이나 강연할 때보다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이유 때문에 그런데 다음에 얘기하겠지만은 7, 80년대 한국 근대사 연구자들의 경우 주변 학문, 뭐 사회과학, 또 뭐 사회학 이런 쪽에 별로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2011년에 송원 선생님의 인민의 탄생, 그 다음에 시민의 탄생 때문에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요즘 조금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근데 송원 선생님께서 6.1촌에 대한 책도 봐주시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상당히 하여튼 기쁘게 강연에 참석이 됐습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총장님도 계시고 여러 부처님이 계셔가지고 저는 72년 유신날 때 대학 들어가서 88년 올림픽 때 그 학위를 받고 교과서 문제가 생겼던 82년에 공주 사범대학, 그때만 하더라도 국립사대의 경우 졸업하면 바로 선생으로 발령받을 때 공주 사대에 갔다가 10여 년 만에 고대로 왔습니다. 근데 제가 학위 마지막 그리고 고대로 오기 전까지 한림대학을 굉장히 선망했습니다. 왜냐, 아까 한용우 선생님이 얘기하셨지만은 90년대 때쯤에 전국에 가장 하여튼 국사학의 그 석자 선생님들은 다 한림대 사학과이겠습니다. 더욱이 저랑 제가 배우기도 했었고 같은 과에 있던 고려대학교 유영익 선생님이 한림대학으로 정근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도받던 학생이 석사만 마치고 다시 박사과정을 한림대학으로 오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는 당시 한림대학이 도대체 어떤 대학이길래 저렇게 유명하신 선생님들 다 한림대학으로 가는가, 그런 생각이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제가 그 공부할 때 한림대학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94년에 고대에 왔었는데 개인적이라면 한 5년 정도 지나가지고 한 게 BK21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고대 사학과의 경우 BK21이 하여튼 연구중심 대학 그래가지고 제일 큰 관건이 지원을 하면은 학부 학생을 20% 줄여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한국사가 30명밖에 안 됐는데 20% 줄이면 20명밖에 안 된다. 지금도 24명인데 과외 원로 선생님들도 말씀은 야, 지금도 뭐 박사 받고 강의 실업자들이 많은데 굳이 대학원생을 많이 양성해야 되냐, 그런 거 하나. 다른 하나는 학부 강의가 폐강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로 선생님들인데 해야 된다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근거가 한림대학을 봐라, 이런 거였습니다. 한림대학이 당시에 학과 간 장벽을 제일 먼저 없애가지고 한림대학에 그때 최창희 선생님이나 여러 선생님이 계셨는데 한림대학 사과의 경우 과를 허물어도 한 번도 폐강된 적은 없다. 그러니까 괜찮다. 그런 얘기였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번 뭐 그 총장님께서도 글로컬 이런 뭐 프로젝트 있지만은 여러 당시 대학이 제도 개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선도적으로 한림대학이 끌어나갔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는
바깥에서도 한림대학에 대한 상당히 관심이 컸었는데 오늘 하여튼 강의를 하게 돼서 굉장히 하여튼 감회도 있고 기쁩니다. 한 10개월 이전에 송원 쌤인데 도원 포럼 그 초청을 받고 주제를 뭘로 할 것인가 하는 데서 상당히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가 2025년이어가지고 역사적으로는 다음 달에 정치외교사학회에서 이른바 보호조약에 대한 국제학술회의 이런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사의 경우 2010년보다는 1905년이 더 실질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올해 학술대 준비하는데 저희 경우 그러면서 하여튼 다시 한번 이 시기를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안 넘어가네.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청일전쟁 110년, 르전쟁 청일전쟁 130년이고 르전쟁 112년인데 청일전쟁 120년 때는 10월 1일 날 천안문 광장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시진핑, 푸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당시 시진핑 왼쪽에는 장쩌민, 강택민 하여튼 중국의 지도가 있었고 외국 지도라서는 푸틴 다음에 하여튼 박근혜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근데 올해는 시진핑을 가운데 두고 푸틴, 김정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 10년 사이긴 하지만은 이른바 한국 그 지도자들의 또는 한국인들의 그 대외인식이랄까 국제 상황에 대한 곤혹스러운 모습 같은 게 비교적 잘 보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청일전쟁, 르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랬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앞에서 70년대 대학 입학생 얘기했지만은 역시 아까 송호 선생님도 27살에 하여튼 보선 가신 얘기했지만은 송호 선생님이 2011년에 그 인민의 탄생 이건 발간하셨는데 그 서문이 머릿말에 굉장히 문학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동을 받았었는데 책을 쓰신 이유가 1970년대 한국 20세기 한국이 어디서 출발했는가 그 기원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근대사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당시 사회과학자들의 경우 현상, 사역의 경우 현상에 대한 표청적인 연구는 많았었는데 보다 심층으로 들어가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조선 전통시대부터 연구를 해 오셨습니다. 저희들 대학 때 토론을 해보면은 제일 똑똑한 사람이 사회학과 출신이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내 이름은 망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날 보면은 안 망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가 이런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긴 하지만은 저희가 대학 다닐 때 한국사학에서 가장 큰 전제가 이른바 식민사관 극복 그래가지고 개항 100년 해서 이른바 개항부터 갑신정변 갑오개혁 독립회 이른바 민족운동의 전개과정 이 연구가 제일 주류였습니다. 그래서 사상적으로는 개화사상이나 외정척사나 통학 이런 쪽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연구동향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굉장히 거칠게 한국 근대사 연구 과정을 좀 그냥 정리를 한 겁니다. 그냥 좀 막 쉽게 보통 뭐 개항 100년 이럴 때 그 주제 같은 게 쉽게 뭐 많이 연구자를 모을 수 있었는데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의 경우 농민전쟁 100주년 해가지고 민중운동사, 특별히 일제시대 사회주의 운동사, 저희가 70년대나 80년대까지도 대학교 사학과에서 3.1운동 이후 강의를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후에 사회운동사, 특히 민중운동 이런 쪽에 연구가 많았었고, 2021세기 들면서 이런 병합100년을 앞두고 여기 다녀선 이태준 선생님의 경우 병합 조약의 불법성 이런 같은 관계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오늘 그 청일 노율전쟁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얘기를 결론부터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은 현대 한국의 경우 그 기원이 이 시기다 그런 생각으로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쉽게 한국사하고 일본사를 그냥 큰 사건만 가지고 보면은 저희들 경우 개항할 때가 1876년이었습니다. 그 10년 전이 병인양요, 신민양요였는데 우리 중국의 경우 아편전쟁이 40년에서 42년, 일본이 54년이었기 때문에 병인양요, 신민양요를 겪으면서도 조선은 개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조선의 하여튼 그 상황을 김용호 쌤의 경우 지구상에서 가장 늦게까지 서양에 대한 거부했다 그래서 오지사관, 오지인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60년대, 71년의 경우에도 조선의 경우 개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중국하고 비교해보면은 중국은 아편전쟁을 베이징에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지는 홍콩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 병인양요, 신민양요는 서울에서 100리 조금 더 떨어진 강화도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지배계급이 사무라이입니다. 사무라이인데도 1853년에 페리에 와가지고 전쟁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일본 개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는 당시까지 가장 적극적으로 서양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문을 열지 않던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한 10년 사이를 두고 조선의 경우 운요 사건 다음에 그 다음에 개항을 하고 그로부터 10년 뒤가 영국이 세계 최강의 영국이 러시아의 남침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조선의 금문도를 점령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10년 뒤가 청일전쟁 다음에는 신물수기 조약 그리고 다시 10년 뒤가 러일전쟁 끝나면 포스모 조약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가 1차 세계대전입니다. 일본사에서 보면은 또는 한국사에서 보면은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청일전쟁부터 러일전쟁 시기입니다. 근데 가까이 일본에서 보면은 더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일본사가 청일전쟁에서 러일전쟁 시기입니다. 어느 정도냐? 1차 대전 끝난 다음에 국제연맹이 결성됐는데 국제연맹 이사국이 4개국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본이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일본으로서는 그야말로 영광된 그런 시기고 한국사의 경우는 가장 어두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로서는 1차 세계대전 얘기하면은 3.1운동, 공화정체 이런 말씀 하지만은 일본의 경우는 1차 세계대전에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도 패전국 독일이 가지고 있던 칭다오 그리고 남태평양 팔라우를 그냥 일본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태평양까지 일본이 확장된 시기가 1차 대전이었는데
그로부터 일본의 경우 지금까지 또는 2010년대까지 세계에서 두 번째 국가였습니다. 우리로서 45년 해방 이후에 한국전쟁 하면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개항 100년 이런 점에 식민사관,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런 역사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흔히 식민사관을 타율성, 정체성 얘기하면은 우리는 자율적인 민주운동의 발전,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는 한국사 내부에도 발전이 있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자본주의 맹활음부터 쭉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70년대라는 게 한국사 연구자로서는 이른바 식민사관 극복을 위한 식민지 시대 극복을 위해 가지고 다른 어떤 학문보다도 가장 먼저 그래도 의식을 하고 성과를 거뒀었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 70년대가 당시 한국 사의 경우도 한국 현실하고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 70년대 한국 사회가 주로 주장하는 게 뭐냐? 조국 근대화 그리고 자주국방 그렇습니다. 근데 이 조국 근대화 자주국방은 개화기 때 나온 용어로 바꾸면 식산업업 그리고 부국 강병이었습니다. 대단히 이 시기에 역사학자가 처음 출발할 때는 식민사관 극복 이런 부분이었지만은 그 성과를 그 나름대로 현실 정치에서는 민족 주체성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그다음부터 왜곡시킨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로서는 하여튼 거기에 대한 저항 이런 게 이어져 가지고 90년대의 경우 민족운동사, 동학농민전쟁 이와 같은 연구를 많이 했었고 2010년 오면은 이른바 국제화 정보화 이런 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병합의 과정에서도 국제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학자들의 경우는 비교적 70년대 다른 학문들보다는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었다고 생각했었는데 나름대로 다시 난관에 봉착한 게 82년, 지금 일본 교과서 얘기하지만은 출발이 82년에 일본 교과서 왜곡 사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82년 마침 그때 사범대학에 부임을 해가지고 교과서 문제를 다루는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당시 일본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하여튼 우리가 취했는가 하면은 제가 보는 것처럼 이때를 계기로 우리가 식민지 시대에 대한 우리 역사 공부가 잘 안 됐다. 대중들에게도 식민지를 알리자 그래가지고 독립기념관을 만들자고 하고 전 국민이 성금을 모아가지고 86년에 독립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독립기념관을 86년에 만들긴 했지만은 당시 일반인들의 경우 어느 정도로 일본 교과서에 대한 나름대로 저항을 많이 했는가 하면은 식당에서 일본인 관광객은 들어오지 말라 이런 거, 백화점에서도 일단 일본인 출입을 금지시킨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대중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여튼 지금까지의 반일에서 반일로 끝나면 안 되고 거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방법이 뭐냐? 이른바 쭉 왼쪽 보면은 국력 배양, 식민사관 탈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 지금의 경우 우리 고대사 가운데 일본하고 가장 가까운 국가가 백제였습니다. 백제 수도 공주에서 제가 선생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와 같은 움직임을 보면서 역사 교과서 문제는 상당히 긴 동안 극복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공주박물관에 일본인 관광객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그 좁은 당시 업이었습니다만은 비교 조금만 그 큰 식당에서 일본인 관광객은 안 받고
밥을 안 먹이고 택시도 안 태워서 빨리 돌려보낸다. 그게 극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일본을 두고 밥도 안 먹이고 하여튼 걸어서 하여튼 빨리 돌려보낸다. 이런 게 당시였기 때문에 당시 저로서는 국력 가지고 국력이라는 게 자주국방, 국방력하고 경쟁인데 그 국력 가지고 교과서 문제 해결하는 경우는 뭔가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어렵다. 그런 생각을 저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했었는데 그 결과가 지금도 교과서 문제는 여전히 제일 큰 한일 간의 문제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피부로 오는 경우 영토 문제긴 하지만은 82년에 교과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국사 교과서가 국정교과서였습니다. 전체 필진이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필진 가운데 근현대사 부분이 2사람이었는데 우리 교과서에도 직용, 위안부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관동 대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당시 민족운동사가 주로 해외 민족운동사 상해 임정 중심이었기 때문에 지금에 보는 일본에서의 민족운동의 경우는 교과서에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직용 문제가 82년 국정교과서가 80년에 개정될 때 마지막에 한 줄 직용 넣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교과서도 상당히 당시에 부실했었고 저도 사범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다 교과서 쓰는 분들이었었는데 예를 들면 세계사 교과서의 경우 서양 고대사, 서양 중세사의 경우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교과서를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일본 서양사 책을 두고 정리하는 게 제일 빨랐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당시 우리로서는 이 교과서 문제가 처음 82년이었지만은 그렇게 쉽게 국력 극복이 안 된다. 다만 그 30년, 40년 동안 2010년 되면서 한국의 국력이 대단히 하여튼 크게 신장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교과서 문제의 경우 여러 가지로 폐해를 남기고 있습니다. 당시 교과서 집필자, 교과서나 교과서 만드는 데 드는 그 비용을 따지면은 요즘 KBS 드라마 한 편 만드는 것보다 훨씬 적은 돈 가지고 교과서를 짧은 시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82년 또는 우리 국사학계가 70년대 상당한 성과를 거두하지만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식민사관을 탈피하지 못했다. 여전히 식민사관에 젖어 있는 것이 한국사가 아니냐 그런 얘기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1975년에 사총이라는 고대에서 나온 학술지긴 합니다만은 거기 학부 졸업 논문이 하여튼 학술지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석주 이상용이라고. 근데 지금은 이상용 선생의 경우 임시정부 국무령도 하고 안동에서 하여튼 그 독립운동 투신한 그런 분로 굉장히 크게 알려졌지만은 당시로서는 그 전전해쯤에 처음으로 유고집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로서는 송 선생님은 한국 현대한국 어디서 출발하느냐 그런 거 있지만은 저로서의 경우 민족운동사를 열심히 했는데 왜 식민지가 됐느냐? 어디서부터 식민지가 하여튼 배태되기 시작했느냐? 그럴 경우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독립운동의 경우 서로가 서로 간에 뭔가 거리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깥의 적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석주 이상용의 경우 안동에 유생을 하지만은 이런 계몽운동도 지원하고 당시에 신돌석 같은 평민의병장도 지원하고 그리고 재산을 다 팔아서 만족해서 신흥무관학교 만들고 근데 굉장히 하여튼
세 가지 하여튼 그런 주류를 다 극복하시는 그런 분으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인민의 탄생, 시민의 탄생이 가장 저희가 충격받은 독립협회에 대해 가지고 당시로서는 가장 짧게 당시로서는 독립협회의 정치체제 개혁론, 대외론 그런 걸 제가 썼었는데 왜냐하면 정치체제 개혁론의 경우 당시에 우리 6.1전 이후 쭉 보는 경우 개화사상의 경우 어떤 정치체제를 지향했느냐 그래서 입헌 군주체 군주권에 대해 제한 이런 것을 지속했다 그런 얘기였는데 그 정점에서 나온 게 독립협회가 의회 개설을 했었다 주장했었다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독립신문을 보면은 독립에 대해서 가장 당시에 최고의 연구 성과를 낸 분이 아까 말한 신용화 선생님이었습니다. 독립연구. 그래서 신용화 선생님의 단행본 독립연구를 보면은 독립의 경우 자주독립, 자강해서 굉장히 민족주의 운동 지향해야 될 세 가지 노선을 충실히 따랐다. 그런 얘기였는데 제가 간단히 독립신문을 보더라도 저는 송호 선생님이 시민의 탄생 쓴 다음에 국민의 탄생 쓸 때까지 상당히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왜냐면은 엄청나게 많은 이른바 공론장의 자료들을 모아서 해석하기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당시 저로서는 독립신문 사설만 가지고 간단하게 쓴 경우였었는데 이른바 독립협회가 얘기하는 입헌, 군주제의 경우 굉장히 군주권을 강조하는 쪽에서 이른바 인민에 대한 계몽의 대상이지 주권자로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고 대외론의 경우 이른바 민족적인 것보다는 이른바 반러시아 입장에서 친일적인 그런 글도 많다 실제적으로 이등방문이 경부철도 붓을 얘기하러 왔을 때 환영을 한다든가 그런 얘기를 썼었는데 78년 쓰고 난 다음에 한 10년쯤 뒤에 한국사 연구자들에 대해서 인문 역할하는 한국사 연구인문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근대사 부분을 신용화 선생님이 썼습니다. 네, 굉장히 대가가 석사 논문 바로 된 한 10년쯤 다음에 평가를 해줘서 감사하긴 했었는데 맨 마지막 결론이 뭐냐 이른바 한국의 민주운동에 대해서 폄훼했다. 그래서 최덕수 같은 경우 신식민사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건 괜찮은데 더 가슴 아픈 게 맨 마지막에 민족에 대한 애정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 사관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애정 자체가 없다 이런 경우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늘 신용화 선생님의 가르침 받아서 제가 민족에 대한 애정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걸 많이 검증을 하면서 공부를 했으면은 지금까지도 근대사의 경우 가장 중요한 하여튼 주제는 내부적으로는 권력 구조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그런 문제하고 대외적으로 조선의 하여튼 주변 상황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하는 청일전쟁 이런 거 보면은 청일전쟁의 경우 다음에 연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같은 시기, 같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청일전쟁, 널전쟁 해가지고 전혀 한국은 전쟁과 관계없는 듯한 그런 인상을 갖기도 합니다. 지금 대학교 신입생의 경우 중고등학교 때 세계사를 전혀 안 배우고 선택 안 하고 오른 학생들도 있습니다. 제가 교양 강의를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앞에 있는 학생들인데 고대 정경고 학생이었는데 야 청일전쟁에서 누가 이겼냐? 이렇게 물었더니 둘이서 청나라가 이겼냐? 일본이 이겼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고민됐었는데 저희 경우 100년 전, 그러니까 100주년 때고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그 교과서의 비중을 보면은 한국사 교과서는 농민전쟁 100주년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일본은 일천전쟁 100주년, 중국은 중일전쟁 100주년, 갑오중일전쟁 100주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경우 농민전쟁, 이른바 민중운동사 이런 쪽에서 주로 얘기한 반면에, 일본은 청일전쟁, 일청전쟁 100주년을 통해 가지고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바뀌었다. 뭐 이때부터 보다 근대적인 국제질서, 평등한 국제질서가 형성됐다. 이런 부분이고, 중국의 경우는 그전에는 갑오중일전쟁을 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근데 100주년 정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갑오중일전쟁을 다뤘습니다. 이게 100주년 이후에 만든 북양함대 근거지가 있는 웨이하이에 만든 갑오중일전쟁 기념관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국가지정 역사 관행입니다. 근데 왜 했냐? 그러면은 이른바 과거의 실패한 역사를 잊지 않고 되풀이지 않는다. 이거는 그 난징 대학살 기념관이어가지고 눈에 들어가면은 30만이 죽었다.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경우인데, 중국의 경우는 갑오중일전쟁 100주년에 갑자기 성급에서 준비하던 학술대회를 국가에서 준비하게 돼가지고 한 5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청일전쟁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왜 실패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주 발표였습니다. 뭐 전술이라든가 무기라든가. 근데 우리의 경우는 주로 농전쟁 그런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저로서는 대충 이 시기점에 우리의 경우는 한미 FTA가 1994년보다 한 10년 뒤에 2007년에 서명하고 2012년에 체결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그 트럼프 이후 여러 가지 관세 문제가 말이 많긴 합니다만은, 당시 국내에서 이 FTA 체결에 대한 굉장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준하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대국민 선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시내버스에 저와 같은 광고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까지 미국, 일본 합급시 54개국하고 FTA를 체결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과정은 저는 이른바 김용구 선생님이 얘기한 100년, 130년의 오지사관에 비해보면 전혀 새로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당시와 비교하면은 현대 한국의 여러 가지 하여튼 산업 구조 같은 게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지만은, 대국민적으로 광고하는 경우에 경제 영토가 넓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넓어지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화살표가 일방적으로 다 그려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당시 이와 같은 FTA 얘기가 나왔을 때도 중요한 거는 이 시점에 이태준 선생님 경우 병합 조약의 불법성 이와 같은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조약 체결이 됐냐 안 됐냐보다는 중요한 거는 구체적인 디테일이다. 큰 틀보다는 구체적인 하여튼 조약문이 어떻게 적용됐냐 보다 있다. 이래가지고 제가 한 게 이른바 조약으로 한국 근대사라는 자료집을 좀 두껍게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국 근대사의 경우 FTA 같은 경우도 막연한 반대보다는 구체적인 조약 같은 경우를 뭔가 남대로 보면서 논리가 전개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우리가 시모노세키 조약의 경우 1895년이긴 하지만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94년 5월 31일에 농민군이 전주성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날 일본 의회가 네 번째 그 내각이었는데 이또 내각에 대해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의 경우 청일전쟁 100주년 때 늘 강조하는 부분이 대외적으로는 국제 질서가 바뀌었다 이런 거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일본은 청일전쟁을 준비해가지고 계획한 전쟁이 아니었어. 우발적으로 말려든 전쟁이었다. 우리로서는 전쟁 책임이 없다. 그런 얘기였었는데, 출발부터 이른바 농민군이 전투생에 들어가고 그 다음날 조선정부가 중국에 파병 요청했기 때문에, 중국이 파병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본도 그 전에 맺은 천진조약에 의해 가지고 파병했다. 우리는 전쟁을 계획한 적도 없고 실제적으로 하고자 하지도 않았다. 우발적으로 말려들어간 전쟁이다. 이런 생각인데, 그와 같은 일본 청일전쟁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일본 역사학의 주류는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전쟁의 책임은 조선에 있다. 고종의 청명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들의 경우 이와 같은 과정을 보면은 일본의 경우 내각 탄핵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틀 뒤에 의회를 해산하고 파병을 결의하고 사흘 뒤에 전시체제로 국가체제를 바꿉니다. 대본령을 설치했습니다. 그럼 대본령을 설치하면은 모든 게 천황직속으로 바뀌기 때문에 의회로부터 견제를 안 받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 다음 이틀 뒤에 농민군이 전투생이기 때문에 중국군은 아산만으로 가고 일본은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는 아산만에는 청나라 군대, 서울에는 일본 군대가 대치하다가 7월 23일에 일본군이 조선 왕궁을 점령했습니다. 전체 여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7월 23일 날 새벽에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 정도까지 한 7차례 전투를 하면서 조선 왕궁을 점령하고 이른바 정권을 새로 세웠습니다. 이른바 정규군을 동원해가지고 정규군 사이에 전투를 통해가지고 조선의 왕궁을 점령한 이른바 전쟁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 이후에 청일전쟁이 시작되고 조선에 대한 일본의 개입이 계속됐는데, 이른바 일본과 조선 사이에 이른바 전쟁 초기에 맺은 조약이 저희 보는 것처럼 합동조간 또는 조선명령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일본이 조선에 대한 또는 중국과 전체적인 대외에 대한 인식 같은 게 어떤 것이었냐의 경우,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1890년에 일본이 처음 어역했을 할 때 수상이 육군의 대부분 야마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지키는 데는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주권선이고 하나는 이익선이다. 주권선은 영토고 주권선을 지키는 데 가장 가깝게 세력에 들어가 되는 것이 이익선이다. 그래서 주권선, 이익선을 지켜야 된다. 근데 일본의 이익선이 어디냐? 조선이다. 그럼 지정학적인 요인의 경우 우리로서는 한국사의 경우도 일본이 타율성론 얘기할 때 굉장히 강조한 게 한반도적인 지정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경수였습니다만은 한일 근대사의 경우 이와 같은 일본을 지키기 위한 한반도 이런 것은 굉장히 뿌리 깊게 이때부터 진행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맺은 조약을 보면은 전체가 6조의 경우인데 처음부터 마지막 6조까지 제일 강조한 부분이 첫 줄에 보는 것처럼 7월 23일에 조선왕궁 점령한 것을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그 5조에도 7월 23일의 경우 우연히 충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청일전쟁을 염두에 두고 조선에 파병할 때 그와 같은 계획을 무마하는 걸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는 다음에 양국맹약이라는 걸 맺었습니다. 근데 이거 간단히 3조밖에 안 됐었는데
이거는 청나라하고 전쟁은 일본이, 전쟁 지원인 조선이 하는 전시 국방동맹의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전쟁에 대해서는 일본이 하고 조선은 전쟁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쟁 초기에 맺은 건데, 그 다음에 이른바 일본군이 평양 전투 이후에 본격적으로 동학군 진압을 위해서 내려왔을 때 준 훈령의 경우입니다. 근데 그 나머지 지금 그 동학당의 나머지 하여튼 근거지를 없앤다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 보면은 동학군의 우두머리를 포박하면은 누가 처리하느냐? 경성 공사관으로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 지휘를 일본 공사관이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처럼 한국군 부대의 진퇴, 군수품 조달은 모두 일본 장교가 지휘 명령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의 진퇴는 모두 일본 장교가 지휘하고 명령한다. 이른바 전시 한국군의 경우는 일본군이 지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서로 중로, 동로를 나눠서 가는데, 네 번째 보는 것처럼 동해안 쪽으로 가는, 중령 이런 쪽으로 가는 부대가 먼저 가가지고 서남 쪽, 전라도 방면으로 몰아가지고 동학군을 진압한다. 왜냐? 함경도 방면 러시아 국경으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청일전쟁을 추진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전시작전권을 조선으로부터 이용받는다. 그 다음 전쟁의 경우 뭐냐?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다. 그래서 동학군이 러시아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걸로 훈령을 내리고, 마지막에 그 결과 시모노스키 조약이 맺었습니다. 시모노스키 조약 6일 뒤에 이른바 러시아가 조선 문제에 개입한 삼국 간섭의 경우, 충분히 전쟁 중에 러시아나 주변 열강들의 경우 조선 문제에 대한 일본의 경우도 남대로 예상을 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약에서 보는 것처럼 이때 이후에 모든 일본이 조선에 대한 맺는 조약의 경우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조선의 자주 독립, 동양 평화를 위해서 전쟁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다르지만은, 그래서 이때 이조의 경우, 이때부터 타이완의 경우 일본 영토로 넘어간 경우였습니다. 사조의 경우 배상금, 당시 전쟁이 지면은 전쟁 비용을 물어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2억 년인데, 이 2억 년이라는 게 일본 정부 예산의 4년치 정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엄청난 돈을 배상금을 받아가지고 다시 거기에 더 보태서 서양의 차관 합쳐가지고 러일 전쟁을 준비한 경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 청나라인데 배상을 받으면서도 서양 열강에 대해서 배려한 것이 맨 마지막에 이른바 그들이 맺는 조약 유리한 점을 체국 통화를 통해서 서양도 똑같이 나눈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이후 10년 뒤가 러일전쟁의 경우인데, 이게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에 들어가는 것을 서양신문에서 풍자한 그림입니다. 근데 전체 보면은 저기 앉아있는 국가들이 8개 나라입니다. 이 8개 나라의 경우, 이른바 의화단론이 1898년부터 일어나가지고 1900년에 베이징 들어갔을 때 8개국 연합군대가 들어가서 의화단을 진압하고 북경을 점령했습니다. 근데 이 8개국이 닿는데, 이 8개국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빼고는 오늘날의 G7하고 러시아입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빼고는 캐나다 들어가고 G7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때 이후에 전 지구는 의화단 사건에 출동한 연합 군대가 지배했다. 그런 생각.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와 관련된 러일전쟁의 가장 중요한 핵기가 가장 늦게 제국주의 국가가 된 일본하고 가장 선진적인 영국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1902년에. 이른바 영일동맹의 경우 늘 전제가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러시아와 한국, 우리로서는 아관 파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러시아 가권도 있었지만은 전제가 됐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전쟁 임박해서 대한제국이 대외적으로 중립 선포를 했습니다. 중국 그 저푸에서 전신을 발사했는데 통과하지 않았었고, 2월 10일에 선전포고, 늘 일본은 선전포고하기 전에 먼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은 공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일 의정서, 그 다음에 22일에 재정고문, 외교고문을 초빙하는 한일비약을 맺습니다. 우리로서는 상당히 강조하는 부분이 보호조약, 전쟁 끝난 다음에 11월 17일에 맺은 조약이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 가장 중요한 출발은 한일 의정서였습니다. 대전쟁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하여튼 그 전투가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우리 울산 앞바다에서 하여튼 괴멸시킨 것이 제일 크다 이렇게 하는데, 당시가 영일동맹 하에서 그 만주 쪽에서 러시아가 좀 불리해졌을 때 러시아 극동함대라는 것이 그렇게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발틱 함대가 1904년 10월 15일에 북해항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영일동맹이기 때문에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영국이 관할하는. 그래서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서 마다가스카르 통해가지고 말레이 반도 지나가지고 오는데 7개월 가까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긴 항해 동안에 제대로 전투력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러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함대가 조선 근처 왔을 때 블라디보스톡에 들어가는 길은 두 가지였습니다. 일본 열도를 바깥에서 도느냐,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대한해협을 통과하느냐의 경우 7개월이나 항해한 경우 가장 빠른 길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연합함대가 우리 진해 앞에 통신소를 먼저 설치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예상대로 발틱함대가 왔을 때 일본이 엄청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배가 무려 27척 침몰되는 그런 경우에 일본 측은 3척이 하여튼 침몰하고, 러시아가 전사가 5,000명, 포로가 6,000명 정도였었는데 일본은 전사가 117명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전사 환자는 다 포상 훈장을 받기 때문에 그대로 정확한 경우. 근데 당시 일본의 도고 연합함대의 기함이 어디서 만들었냐? 영국에서 만든 거고 1900년에 만들어서 1902년에 진수했습니다. 가장 최신의 전함입니다. 근데 러시아 함대는 가장 최신의 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경우 당시 가장 발달한 무기를 가장 많이 소비한 전쟁이 지구상에서 청일전쟁하고 러일전쟁입니다. 근데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다 시작이 서울에서 인천항에서 시작하고 전쟁터가 한반도였습니다. 그런데 청일전쟁, 러일전쟁의 경우 우리 교과서에서 다 세계사와 비슷하게 취급하는 경우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이 전쟁 중에 2차 영일동맹 해가지고 일본하고 영국이 인도에 대한,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지위를 인정하고 미국하고 일본이 필리핀에 대한, 조선에 대해서 카스트라테프트 미래가 맺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경우 포스모스 조의 경우입니다. 일본의 경우 중국의 배상금, 그리고 유럽에서 금융시장에서 돈을 끌어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군수부품의 상당 부분이 미국에서 수입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종결 짓는 광화족이 어디냐? 미국 땅 포스머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이 본격적으로 국제 질서에서 영향을 발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노벨 평화상을 미국 대통령 시어드로 루즈벨트가 받았습니다. 요즘 트럼프가 굉장히 노벨상에 대한 근데 내년 정도 받을 수 있을지 어쩔지 하여튼 궁금합니다만 당시 1906년에 노벨 평화상을 조선에서의 렬전쟁을 중재한 공으로 미국 대통령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 전쟁 전에 한일 의정서의 경우 보면은 늘 동양평화, 그 다음에 대한제국, 한일 의정서의 기본적인 내용이 다 병합조약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대한제국 황실이지만은 병합조약의 경우 황제, 황실, 황족 이런 데에 대한 보장을 가장 먼저 넣고 병합조약이 맺어진 경우입니다. 실제로 한일 의정서 다음에 외교고문 표명한 거 11월 달에 보조였습니다. 근데 한일 의정서에 보조약 내용도 미리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황실 다음에 대한제국 정부의 독립과 영토 보존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의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10분 편의를 제공한다.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이용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때 이후부터 일본이 한반도 북부에서 군율에 의해 가지고 군정을 시행했습니다. 한반도 북부에서는 조선의 군수나 이런 사람을 일본군이 허락해야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5조의 경우는 본 협정의 취지에 위반한 협약을 제3국과 맺을 수 없다. 이른바 외교권은 이미 한일 의정서에서 인정한 경우였습니다. 10분 편을 제공한다. 군략상 필요한 지점. 이때 넘어간 철도, 그게 경부철도, 경의철도, 부지 같은 경우 다 수용한 경우입니다. 어느 정도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이 넘어갔는가? 지금의 용산역의 경우 그 부지가 다 이 시기에 넘어간 부지의 경우입니다. 경부철도의 경우 KTX 놓기 전에는 이때 가져간 군철도 부지 가지고 복복선 다 만들었습니다. 토지 조사 사업보다 이때 넘어간 토지가 더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전쟁 중에 이미 한반도의 경우 일본의 식민자를 될 수 있는 그런 경우였었는데 대체로 보면은 일본의 경우 1890년 어웨이가 개설할 때부터 조선은 일본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제일 중요한 이익선이다. 그런 입장. 우리로서는 지정학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사의 경우 특별히 잘 이해를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리고 한국전쟁의 경우도 이른바 요즘 얘기하는 에치선 라인의 경우 일본을 지키기 위한 방어선으로서 한반도를 제외시킨 경우 전쟁이 났었다. 그런 겁니다. 우리로서는 51년에 미일동맹, 50년에 한미동맹이었는데 이 한미동맹이 언제나 미일동맹의 하위 동맹조약으로서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경우입니다. 한국의 경우 지난 30년 동안 국력이 대단히 신장했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른바 징용이라든가 배상금 문제라든가 새로운 하여튼 국제법에 근거해 가지고 여러 가지 권리를 주장하지만은 지금의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른바 한미동맹, 미일동맹의 경우 실제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는 무게감 이런 것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로서는 가끔 그와 같은 데에 대한 착각 같은 게 있었고 그것이 청일전쟁, 러일전쟁 때부터 하여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런 또는 그런 데 대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교육한 그런 결과도 있지 않느냐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쪽에 했는데 역시 오늘날의 한반도의 국제적인 상황, 질서 이런 것은 그 기원이 출발이 어디냐? 그렇게 따져보면은 130년, 120년 전부터 고착되어 온 것이고 그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이 유길준이었습니다. 1885년에 미국 유학하고 들어온 다음에 유폐되어 있는 가운데 쓴 게 중립론이었습니다. 굉장히 당시로서는 유럽의 여러 가지 중립 사례를 들어가지고 벨기에 같은 국가를 모범으로 우리도 중립을 지향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 현실이 갑신정변 이후에 1,500명, 2,000명 정도의 청나라 군대가 서울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길준의 경우는 처음으로 일본 유학하고 처음으로 미국 유학한 개화파입니다. 근데 유길준 중립의 경우 중국이 중심이 돼서 조선에 대한 중립을 끌어내야 된다. 그런 얘기였는데, 그때, 청일 노일전쟁 이후로는 어찌 보면 한반도에 대한 또는 세계 전체에 대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G7이나 러시아 포함한 세계를 지배하는 기본적인 하여튼 세력들은 동일했다. 그러면서는 우리가 청일전쟁을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 아니라 전쟁은 한반도에서, 전쟁 피해는 전장인 한반도에서 가장 컸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오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그 간단한 조약문 내용이어가지고 조금 지루했을지 모르겠는데 상황 설명을 위해서 하여튼 보여드렸습니다.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칠까 합니다.